이번에는 후보들의 재산 논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좀 재산 논란 얘기가 좀 나왔는데 먼저 경기 화성을의 공영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부동산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재직하던 공 후보가 현대차 재직하던 시절에 해당 건물 구입하자마자 3표 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황상은 의심이 충분히 가죠. 3표와 협약 체결, 부지 개발에 대한 협약 체결 전날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현대차 부사장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고, 물론 언론에도 진행 상황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도장 찍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약 전날, 이 협약 전날 계약을 했다는 건 의심사기에 충분하고,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영훈 부사장, 지금 공영훈 후보가 재산도 꽤 있고 돈이 많으니까 자식에게 주려고 또 돈 벌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만 냈다면 본인 증여세를 충실히 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국회의원 후보로서 특히 화성을의 동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 같은 지역구인데 여기에 나가 있는 후보로서 젊은 층들에게는 어떻게 이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이겠죠. 왜냐하면 공영훈 사장의 아들은 물론 아버지를 잘 둔 덕이지만 30억짜리 집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정서적으로는 부럽다. 그러면서 아니 꼽다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예. 아니 꼽다는 표준어죠? 잘 모르겠습니다. 표준어만 쓰는 게 제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정말 우연이 겹치면 필연인 겁니다. 어떻게 성수동에 땅과 건물을 살 때도 아주 우연적으로 샀더니 그 땅에 개발 호재가 생기고, 증여했더니 그 직후에 증여를 못하도록 규제가 생기고, 이게 우연이 겹치면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어쨌든 본인의 지위, 현대자동차의 부사장이라는 지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심은 당연히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전혀 내부 정보도 없었고 전혀 그거 사실이 아니다. 또 증여세를 위한 또 세금을 또 돈을 또 증여하는, 그러니까 온갖 사실은 고위층이 할 수 있는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자식에게 막대한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러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더더욱 중요한 건 내로남불이 가장 젊은 층에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문제가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과연 그것이 공정하느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떳떳한지 스스로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민주당 후보가 이제 21억 원 정도의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 구입하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금고에서 받았는데 그건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채권 최고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담보를 해서 들어갔고 그렇게 됐겠지만 딸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을 과하게 일으켜서 샀다가 되잖아요. 물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생각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사실은 양문석 후보 자체가 강한 어조로 어떤 개혁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죠. 본인 행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반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야겠지만 전 민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 25개 구 전체가 국민의힘이 싹쓸이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싹쓸이해서 다 이겼죠. 25개 구를. 그다음 대선 때까지 이제 그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 흐름을 이어져왔던 가장 큰 핵심이 결국 부동산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똘똘한 채, 지금 양문석 지금 후보도 잠원동의 똘똘한 채를 위해서 연끌을 했고, 그런데 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냥 일반 대학생이 11억 받았다니까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사업자 대출 이렇게 편법을 쓴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게 보도되는 내용이죠.
만약 이것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부동산 때문에 좌절해 있는 그 수많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젊은 자식을 보면서 또한 좌절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울 전체 여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전 민주당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이제 재산이 한 뭐 1년, 최근 1년 새 한 41억 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남편이, 죄송합니다. 이제 그 남편이 다단계 업체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퇴직 이후에 다단계 업체 사건 맡아서 고액 수임료 챙겼다는 거 또 이게 정관예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뭐 이종근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전관예우죠. 사실 전관예우가 무슨 자격증이나 뭐 어떤 전관예우 증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 법 쪽에서 보면 아주 폭넓고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 예를 들어 부장검사만 하고 나와도 또는 부장판사만 하고 나와도 상당히 수임료가 세져요. 그냥 통상적으로 전관예우고 그래서 나와서 처음 3년 동안 일단 벌어야 된다. 요게 아마 모든 검사나 판사들, 변호사를 기업하는 분들의 또는 로펌에 들어가는 분들의 일반적인 경우예요. 경우고.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1년에 수임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늘어난 재산이 41억이고 네. 41억 원이 늘었고 그중에 무슨 뭐 선산 땅이 있다는데 그건 2천만 원대여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고 배우자의 그러니까 이종근 검사장의 뭐 퇴직금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억 후반 정도가 수임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도하고 사실 그 정도면 상당히 능력 있는 전관예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건 수임이 다단계 피의자에 대해서 22억짜리 수임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다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배치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도 역시 뭐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전 앞에 두 사례 공영훈 부사장 사례와 양문석 후보 사례는 유권자들이 반감은 있지만 그냥 갈만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갈만하다고 보는데 조국혁신당이 제가 만약 조국혁신당이라면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게 검찰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검찰 특권을 제일 많이 누렸다고 볼 수 있는 후보가 비례 1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누가 내로남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내로남불이라고 해야겠죠. 정확한 내로남불이죠. 말 그대로. 지금 뭐 박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자 이제 이종근 부장 자체가 단군 일의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이라는 주수도 사건 등을 이제 본인이 수사하면서 다단계 전문가가 된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단계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알고 봤더니 다단계 가해자 사기꾼들을 위한 변론을 통해서 22억인가요? 받고 그래서 총 40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로남불입니다. 박은정 전 검사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소권 남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 핵심이 검찰 카르텔 해체하는 거 아닙니까? 전관예우 해체하는 거 없애는 거 아닙니까? 검찰 고위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서 수십억씩 1년 만에 버는 거 이런 거 막자는 거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로남불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더 큰 문제가 박은정 전 검사는 뭐 남편이 160건의 수임을 했으니까 한 160억 원 벌어야 뭐 정관예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조국 대표가 자기가 볼 때는 뭐 혜택을 받은 게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게 민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 글쎄요, 뭐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이 문제를 뭐 정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겠죠. 가겠지만 저는 정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지난 대선의 화두 그리고 과연 어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타락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점들을 그때 고민들을 다시 지금 정치권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인천 부평을의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불법 촬영 사건 등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법률 자문 플랫폼에 이제 홍보해야 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뭐 사실 비슷한 사례로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 직후에 이런 사실 드러나니까 사퇴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런 얘기가 더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해자를 변론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변론권이라는 건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 그것을 변호인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조수진 전 후보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해자 자체를 변론했다는 건 전 오히려 그것만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였던 거죠. 첫 번째,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일종의 폐륜 변론을 했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낫겠죠. 네. 방송에서는요. 그러니까 폐륜, 저도 있을 수 없는 변론을 했다는 게 이제 그게 오히려 공모를 산 거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인권 감수성을 역이용하는 그런 뭐 간통의 통념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통념들을 활용해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본인이 홍보했다는 것. 그러니까 가해자를 변론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를 변론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우리 사회가 당연히 극복해야 할 그런 통념들을 가지고 가해자를 변론했다는 것, 또 폐륜 변론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은 가해자만 변론했다 그러면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느냐라는 건 이제 제가 정확히 지금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변론 내용을 봐야 되고, 또 자기가 변론하는 걸 홍보하는 과정에서 과연 적합하게, 그러니까 인권 친화적, 인권에 맞는 그런 홍보를 했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제 기본적인 인간관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에 70%를 동물로 살아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망, 자기의 뭐 이익을 관철시키게 사는 건 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피의자 형사소송에서는 변론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변호사만 해야죠. 아니면 국회의원 나올 거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 성폭력 사건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너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가혹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가해자를 변호하든지, 국민의 대표가 될 생각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변호사로서는 저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가해자 변호했다. 그리고 또 이 직업이 그렇다 보니 그런 글을 홍보했다. 거기까지는 변호사로서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수진 후보 사례에 비해서는 변론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러면 변호사를 계속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총선 주요 격전지 관심 지역들 몇 군데 좀 돌아볼게요. 저희가 앞에 이제 속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네. 좀 스피디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영등포 가볼게요. 이 지역이 이제 민주당 탈당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현역 사선의 김영주 의원 지역구인데요. 우선 25일에서 26일 뉴스핌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유선 ARS 여론조사 결과 보면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가 43.7%,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35.7%,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가 7.1%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이제 최현일 후보는 40%, 김영주 후보 26%, 허은하 후보 4%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김영주 후보가 상당히 지역을 잘 다져놨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인데, 이제 판세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김영주 후보가 민주당에서 사선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겨서 출마한 것 자체가 거기 유권자들이 굉장한 큰 혼란을 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막 정당 일체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김영주 현재 후보 캠프에 김영주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그 예비 후보에서 이제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엄청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김영주 후보를 상대로 놓고 김영주 후보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 작업을 해왔던 건데, 갑자기 이제 김영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니까 다른 후보를 돕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돕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굉장한 사실은 정책성의 혼란을 느끼겠죠. 네. 유권자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이렇게 썼던데, 어떤 지금 현장에 있는 반장 칼럼을 보니까
김영주, 이상민 의원 너무 빨리 받았다. 오히려 그들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국민의힘이 더 유리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김영주 후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표를 이제 나누게 될 테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유리해졌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칼럼 썼던데 그건 사후적인 얘기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는 지금 많은 그 유권자의 혼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다만 또 지금 이 지역구만 영등포 간만을 딱 띄워놓는 건 어쨌든 뭐 김영주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을 옮기는 굉장히 특이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지금 이 여론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냥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뭐 김영주 의원이 당을 옮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60% 투표율 60% 내외가 되면 중도층의 표심이 가르게 되는데 중도층에서 볼 때도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후보로 물론 하위로 들어가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잘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지금 정권 심판으로 훨씬 거세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 때는 각 지역에서 개인기로 뚫어야 되는데 개인기로 뚫기도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기가 통하기는 좀 힘든 판세다. 오히려 본인도 그러니까 김영주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당을 옮겨와서 더군다나 그냥 옮겨왔다면 모르겠는데 국회 부의장까지 한 분이 옮겨와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엔 중성동 갑으로 가볼게요. 22일에서 24일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 결과 보면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43%,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27%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서 백중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뭐 지난 13일에서 14일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 보면 39대 39, 뭐 동률로 나오고 그랬어요. 이 지지율이 이제 출렁인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성동 간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여러 곳 한 곳을 다 보면 물론 전체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이 지지율이 다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랑 국민의힘 후보가 그것이 다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고 보이는 거죠. 그럼 그 경향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성동갑뿐이 아니라 뭐 성동갑만 딱 이제 떼어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윤희숙 의원은 사실 처음에는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한 카드였던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능한 운동권 대 유능한 경제인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윤희숙 후보를 이제 공천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뜻하지 않게 비명 행사를 해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구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전현희 후보랑 윤희숙 후보가 어떤 그 대척점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지역을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흐름이 점점점 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권과 한동훈 위원장은 자꾸 이제 상대평가를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절대평가에서 실망감이 큰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남은 선거 운동 기간에 국민의힘 숙제라는 것을 이 성동갑을 포함해서 지금 수도권의 여론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정확히 일과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두 분 다 지역에 연고가 없잖아요. 한 분은 서초을에서 한 분은 서초갑에서 중구 성동갑으로 이동한 겁니다. 네. 근데 뭐 꼬이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나게 됐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부사장 얘기대로 뚜렷한 전선도 그어지지 않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원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 갔을 때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한강벨트에 영향을 받는 한강 좀 위쪽까지 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이 다 떨어졌어요. 난 이렇게 죽어라고 뛰는데 대체 용산은 뭐 하느냐. 제가 뭐 윤희숙 후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지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후보 자체에도 그런 좀 힘이 떨어지는 면 그런 게 싶습니다. 더 여기서 힘을 주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지죠. 후보도 힘 빠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으로 잠깐 가보면 부산 사상에 이제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민주당은 배재정 후보가 맞붙는데요. 지금 보면은
24일에서 25일 쿠키뉴스 동남권 본부와 뉴스원 부산경제 헤럴드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무선 ARS 조사 결과를 보면 김대식 후보가 50%, 배재정 후보가 43%로 나타났어요. 21일에서 24일 KBS 부산 국제신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무선전화 면접조사에서는 배재정 후보가 43%, 김대식 후보가 39%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접전이 이뤄지는 지역 같은데 이제 날짜마다 그렇죠. 방식마다 살짝씩 다르고.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있거든요. 또 보면 저게 다 이제 500명 조사를 하고 있고 지역구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4.4% 포인트고 그러면 8.8 사실 9% 이내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순위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네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보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접전 양상인 거죠. 어떻게 조사하면 이제 배재정 후보가 앞서고 어떻게 조사하면 김대식 후보가 앞서 이런 사실 조사할 몇 명이 텐데. 전화를 받냐 못 받냐 내지는 그렇죠. 어떻게 뭐 나가냐에 사실은 따라서 사실 저걸 출렁이는 가지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어쨌든 박빙의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재현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그냥 잘 다져놨고 그것을 이제 본인이 관광버스 수십 대를 동원한 사진을 통해서 증명했고 그런 상황인데 김대식 후보는 장재원 후보와 뭐 거의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뭐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인연이지만 그런 점에서 아마 장재원 의원이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 사상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배재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걸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윤의 핵심이었던 장재원과 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어떤 진보 진영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는 곳이 됐죠. 지금 사상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 됐고 또한 이제 낙동강 벨트가 흔들린다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암울한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한강벨트도 한강벨트지만 사실은 어쨌든 낙동강벨트는 마지막 전선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마지막 전선이 밀려버리면 정말로 백석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총력전을 펴야 할 지역구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래 장재원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김대식 후보가 되면서 경선 경쟁자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해서 일단 지역 내에서도 내분이 좀 일어났고요. 근데 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게 꼭 사상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해운대 갑. 사상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장재원 의원이 5% 정도 5.5% 격차로 이겼었거든요. 네. 아주 뭐 크게 이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구인데 지금 박빙이잖아요. 박빙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눈여겨보는 게 해운대 갑의 주진우 비서관 지역구 같은 경우 거기가 지난번에 22% 차이 나는데 지금 박빙으로 여론조사상은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이현모 비서관 용인 갑에 갔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한 7%인가요? 차이로 이겼었는데 용인 중에서 제일 안정돼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박빙으로 여론조사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뒤지는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반감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참 유리했던 지역이 오히려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더 안 좋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 사실은 2, 3주간 저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눌려왔던 게 터진 거예요. 이종섭 대사 눌러왔던 문제. 게 터진 거다. 이종섭 대사 문제부터 그 전에 디올백부터 쭉 눌러왔던 게 이종섭 대사 문제에서 와 폭이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윤 대통령이랑 가깝다 하면은 더 반감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상도 물론 이제 김대식 후보가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장재원 의원이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현재로서는 박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흐름은 대통령이 낙동강 벨트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건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만약에 지역구에서 가장 유심히 본다 그러면 부산 해운대 갑 그리고 경기 용인갑을 보는 게 이제 주진우 전 비서관, 이현모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이제 측근으로 해서 나왔죠. 근데 2008년 총선 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얼마 있다 바로 이제 총선을 했죠. 그래서 네. 사실상 싹쓸이를 했죠. 그때 거의 만약에 친박 연대, 그러니까 친박 무소속까지 해서 다 했다면 거의 200세 가까울 정도의 이제 그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여권 입장에서. 근데 그때 이재호 의원과 이방호 의원,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측근 2명, 그리고 공천을 주도했던 2명만 떨어집니다. 그게 민심의 경이로움입니다, 사실은. 민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 싹쓸이 다 이길 때, 누구나 다 이길 때, 그냥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깃발 먹고 주면 다 이길 때, 가장 측근 2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제가 그때 이제 지역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두 후보가 떨어진다 그런 건 사실 그 민심의 무서움에 대한 완벽한 경고입니다. 그걸 이제 과연 어떻게 날지 결과는 아직 전혀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그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총선을 통해서 사실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번 총선 어떨지 그냥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같이 총선 특집 뉴스바사삭에서 또 그날 또 다시 뵐 텐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에서 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